위원장에는 당내 최다선인 5선의 서병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부위원장에는 지금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3선의 한기호 의원, 위원은 또 9명입니다. 원 내에서는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 성일종 의원, 그리고 재선의 이만희, 초선의 박수영, 허은하 의원이 임명이 됐고요. 원 외에서는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 정양석 전 의원, 김재섭 전 비대위원, 박명호 교수 이렇게 임명이 됐습니다. 모두 11명의 경선 준비위가 이제 출범을 한 건데, 그런데 이 인선부터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먼저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 지금 부위원장인데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기도 하지만 막말 논란이 일었던 바 있기도 합니다. 또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원외 인사들을 접촉하기 위한 대외협력위원장 자리를 맡고 있죠. 이준석 대표가 자신을 대리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만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은 박청환 교수님께서 좀 평가를 해주시죠. 네, 일단 뭐 경선 준비위라고 하는 게 경선 룰을 결정하는 건 아니죠. 경선 룰은 이제 이미 결정돼 있는 거고 그걸 바꾸더라도 여기서 못 바꿉니다. 경선 시기라든지 방법.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경선 준비위는. 그렇기 때문에 경선 준비위의 면모를 가지고 앞으로 경선이 어떻게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 범위를 넘어서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근데 내부를 좀 살펴보면 특별하게 이준석 전 당대표가 얘기했던 완전히 파격적인 인사다 이런 인사는 별로 안 보여요. 김재섭 전 비대위원이 사실 이준석 대표보다 더 나이가 연배가 어린데 젊은 층이라고 본다면은 김재섭 전 비대위원 한 명이고 나머지는 당 내에 뭐랄까요 좀 파격적이다라고 할 정도의 인물은 안 보이는 것 같고 좀 전략통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서병수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권영세 위원이나 성일종 의원도 다 지금 이제 전략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시기와 방식에 있어서 뭔가 좀 그림을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 좀 짜진 거 아닌가. 사실 이준석 대표가 경선 때 2대2 토론 배틀 이런 얘기를 몇 차례 했었는데 지금 민주당도 새롭게 좀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경선 컷오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국민의힘도 만만치 않은 그런 뭔가 좀 후보들의 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도입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누가 들어오느냐가 문제겠죠. 윤석열, 최재형, 안철수 이런 분들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사실은 제일 관심사기 때문에 권영세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 게 이분들을 소위 말해서 경선 열차 출발하기 전에 들여보내느냐. 이게 이제 제일 경선 준비위가 가장 큰 첫 번째 뭐랄까요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교수님 그러면은 그런 밖에 있는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권영세 의원이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하고도 소통의 창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윤석열 전 총장하고도 계속 이제 만남이라든지 이런 걸 유지하고 있다면 경선에 대해서 의견을 갖다가 원하는 게 있냐 혹시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겠죠. 또 있다면은 그런 창구로서 당에다가 전달을 하는 그리고 경선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 권영세, 성일종, 서병수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 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디테일한 조정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뭐랄까요 자발성을 좀 완결성을 어느 정도 좀 갖지 않을까 그런 점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국민의힘의 의중을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인선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런데 이것 한 가지만 더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위원장은 5선의 서병수 의원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 4월 이 대정부 질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홍남기 당시 부총리에게 질의를 하면서 석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해달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많은 비판을 받았던 친박 핵심이다.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 서병수 의원이 지금 위원장이고요. 서병수 의원의 동생 서범수 의원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당 비서실장입니다. 대표 비서실장인데 이 서범수, 서병수 형제 라인이 있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희 언론이 넘어갔습니까? 글쎄요. 이게 당의 주류가 되고 비주류가 된다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비서실장을 하고 아니면 당 경선관리위원장을 하고 이 정도 가지고 주류와 비주류가 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적어도 당의 완전한 패권을 형성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주류와 비주류를 나누는 아마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공교롭게도 서병수 의원 지금 코로나 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지금 격리가 돼 있는데 16일까지 자가격리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가 사실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뭔가 좀 약간 특수성을 좀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양당 공이 범여권이든 범야권이든 후보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이제 언택트,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주로 이제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출을 해도 전국 단위의 조직이 필요하지도 않고 또 그리고 비용도 저렴하게 들고 그런데 이미 큰 판에 이 어떤 선거가 펼쳐지기 때문에 본인을 알릴 수 있는 데는 너무나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양측 모두가 다 지금 후보가 굉장히 좀 난립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 하는 뭐 특성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말씀하신 뭐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서병수, 서범수 이 두 분이 부산과 울산이라고 하는 비슷한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분이 뭐 남달리 유달리 형제간 우애가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도지사를 지내셨고 지금도 현역 정치인으로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형과 동생이 동시에 선거를 치르려고 하다가 오히려 불화를 겪은 바 있습니다. 뭐 이건 뭐 비근한 예니까. 근데 이 두 분도 마찬가지로 국민적 입장에서 볼 때 야, 그럼 형과 동생이 다 정치라면 그 당은 그들이 다 뭐 이를테면 다 가져가는 건가? 뭐 그들 중심으로 꾸려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비난의 화살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두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것은 두 사람에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의 주류는 이미 주류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선판은 늘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당의 구성원들, 정치인들이 지금 막 갈리고 있고 네. 결국 새로운 신주류는 그중에서 대선 주자로 선정되는 그 사람, 네. 그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가서 승리를 하든 승리를 하지 못하든 요 세력들이 당의 신주류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유력 대선 후보,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이 부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의 경선 룰은 일단 정해진 룰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당원과 또 여론조사 5대5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게 되고요. 11월 9일까지는 대선 주자를 내세워야 됩니다. 민주당보다는 2달 정도 늦은 일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는 8월 말에는 경선 버스가 출발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외인사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와 관련해 오늘 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윤 전 총장 그러면 8월 말에는 들어오는 거냐라고 이준석 대표에게 질문을 했는데 자기가 듣고 있는 첩보로는 그렇다. 아울러 경선 버스, 즉 경선 일정의 시작은 노선에 맞게 간다. 이 버스 놓치면 추격도 어렵고 개인적으로 따라가기도 힘들다. 아울러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당내 주자들과 비슷한 시점에 합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오늘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도 전해드렸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회동을 가졌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를 둔 모양새인데 오늘 이준석 대표, 윤 전 총장을 또 한 번 압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자, 우선은 말이죠. 이 이준석 당대표가 썼던 단어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각도에서 첩보가 들어오고 그 첩보를 통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당대표는 첩보를 받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를 받아보는 사람이죠. 근데 이게 뭐가 다르냐 하면 정보라는 것은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주고받는 어떤 메시지라면 첩보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비선으로 확보하는 어떤 정보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요즘 이준석 당대표가 너무 많은 말을 쏟아냄으로 인해서 좀 스텝이 좀 꼬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버스 정시 출발론이라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뭐 말장난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그럼 버스 기사인가 아니면 버스 회사의 월급쟁이 사장인가 그걸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스탠스를 정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스 기사라면 시간 엄수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가 그러면 과연 버스 기사냐? 아마 본인도 부정할 겁니다. 오히려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월급쟁이 사장 정도는 되겠죠. 그렇다면 사장이라면 그 노선을 유지 관리하면서 거기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의 방점을 찍고 해야지, 버스 기사처럼 시간을 지켜라, 너 제 시간에 오지 않았으니까 너 태우지 않고 개문 발차는 없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언어적 수사가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세간에는 좀 말장난처럼 비춰지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준석 당대표는 이 버스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운영의 미를 살리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소득을 얻겠다, 실익을 얻겠다라고 한다면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왜 이런 논란이 생기느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과 최재형 이런 외곽에 있는 분들이 당에 언제 진입할 것인가가 아무래도 보수 우파 진영에서도 매우 중요한 화두이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이제 약간의 실랑이로 이어지고 있는데, 자, 그런데 윤석열 제가 볼 때는 지금 준비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 캠프 구성도 아직까지는 조금 좀 잘 짜여져 있는 이런 구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면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하나로 규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진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이건 좀 섣부른 예단입니다만 약간 교체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도 심지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내놓고 있는 메시지 자체가 이 우파를 향한 메시지와, 그러면서 한편으로 본인은 또 중도와 통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사실은 경선을 치를 거면 우파 중심의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되고, 아니면 독자적으로 갈 거면 중도라든가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본인의 이 스탠스가 약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의외로 걸릴 것 같고요. 반면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오늘 공교롭게도 이제 부친 사항을 당하셨는데, 당내에서는 일반론적으로 본다면 7월 안에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경선 레이스에 참여할 거고, 그 경선 레이스가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권 교체라든가 아니면 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거기에 내가 미래할 역할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다소 조금 차이가 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당 밖의 유력 주자로 꼽히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약간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까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자, 버스 얘기 나오고 버스 기사, 버스 대표까지 나오니까 국민의힘이 버스 회사가 된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일단 경선 버스 얘기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어제 정치를 하는 것은 맞다라고 확인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부친 사항을 당했습니다. 예비역 해군대령인 최영섭 전 대령께서 오늘 돌아가셨고요. 이것이 또 그런데 하나의 좀 기점이 되지 않겠느냐, 정치공학적으로는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제 숙고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지방을 갔어요. 근데 가자마자 부친이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이제 급거 돌아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부친상을 맞이했는데, 어제 오늘 나오는 얘기가 조금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대한민국을 밝혀라, 소신껏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반대를 하셨었죠.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소금이 되겠다 이러니까는 그러면은 한번 뜻을 세웠으면 소신껏 해라,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의 이제 터닝 포인트, 소위 전환점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을 치르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원래도 7월 말 입당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늦지 않은 시기에 입당을 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출발점이 다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사실상 지금 그러니까 지지도가 최고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경선을 치르려면 시드머니가 필요해요. 우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려고 해도 뭔가 단단하게 뭉친 뭐가 있어야지 이게 불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소위 엑스파일이니 검증의 시간이니 또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 이러고 있을 때, 당에서 최소한의 지지풀을 갖다가 형성을 해야지 소위 말하는 마의 5%, 마의 10%를 이후에 넘을 수 있단 말이죠. 좀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도 그런 의미에서 조만간 이제 입당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듯이 이게 현실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겠다. 그런데 마침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소신껏 해라, 이렇게라고 얘기를 했으니 아마도 이 상을 마치고 나면 조만간 입당 선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부친 상인 만큼 공식적인 만남은 아니라 할지라도 국민의힘 지도부의 조문이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또 최재형 감사원장과 어떤 의견 교환이 있겠죠. 구체적인 일정이라던가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상을 치르고 난 뒤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 정도에는 가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경선에 어떤 그 룰이랄까요? 어떻게 뽑게 되는지, 아울러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은 당원 당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경선 준비 같은 경우에는 이 경선 방법을 어떻게 할지, 몇 명의 후보를 데리고 최종 본경선까지 갈지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언제 나올지 상당히 관심입니다. 이준석 대표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보니까 9명으로 시작해서 8명으로 줄었고 컷오프 6명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좀 많더라.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단계 걸쳐서 4명까지 남기는 게 좋겠다. 아울러 여론조사, 당원 5대5 경선 룰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보수 야권 후보로 분류되는 사람, 국민의힘 안팎으로 모두 14명, 지금까지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14명 가운데 그러면 2번에 걸쳐서 4명을 올리겠다라는 얘기인데 경쟁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네. 사실은 뭐 지금 뭐 윤석열, 안철수, 최재형 이렇게 당 바깥에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도 네. 지금 이제 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 뭐 황교안,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김태호 이렇게만 해도 5명입니다. 여기다가 뭐 안상수 전 시장, 윤희숙 의원, 뭐 하태경 의원, 뭐 이런저런 분도 합치면 뭐 인원이 훌쩍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컷오프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워요. 네. 흥행을 위해서라도 2번의 컷오프, 2번 컷오프면은 뭐 12명에서 시작해서 뭐 8명, 8명에서 4명,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컷오프 과정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거, 먼저 소위 출발할 때 윤석열, 최재형 이런 분들이 들어올 거냐, 같이 출발할 거냐, 이게 제일 포인트고, 두 번째는 당내 인사들의 경쟁력이 입증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왜 윤석열, 최재형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당내 인사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바깥에서 데려오니라고 지금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당 내에서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7일 재보선 그 당시에 소위 자강론으로서 안철수 후보를 넘어섰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라는 또 당내 인사들도 많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 당내의 경쟁력을 누가 가져가느냐. 네. 쉽게 얘기해서 지금 누구나 다 예측하듯이 뭐 홍준표 전 대표가 가져가느냐, 아니면은 뉴페이스로 지금 뭐 김종인 위원장의 눈도장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원희룡 지사라든지, 또는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또 윤희숙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처음 출마하거든요. 자, 이렇게 본다면 당내 인사들의 경쟁력 확보가 어느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느냐, 네. 이것이 사실은 속도감 있고 또 재미가 있다면 4월 달에 그런 그 소위 흥행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네. 좀 그런 점에서 컷오프 때 이 당내 인사들의 경쟁력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5대5 경선 룰, 이 여론조사가 50%, 당원들의 의사 반영이 50%입니다. 사실 당 밖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당원들에 대한 50% 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평론가님? 이제 뭐 과거 룰의 전쟁이라는 말이 있었죠. 경선을 네. 치를 때마다, 특히 당내 경선을 치를 때마다 그 룰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이를테면 순위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조직과 자금이 힘을 발휘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같은 경우 좀 현실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죠. 그런데 어떤 룰을 변형한다 할지라도, 어떤 룰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과연 그러면 안상수 전 시장이 윤석열 혹은 홍준표를 이길 수 있는가? 이건 룰과 전혀 별개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경선이라는 것은 당에서 정해놓은 일종의 원칙을 운용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원칙론이 변칙론보다 더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 간 합의가 전제되면 바꿀 수 있다라고 합니다만, 사실 후보 간 합의라는 게 10명 이상이 지금 난립한 상황에서 그 합의를 도출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민주당 같은 경우도 뭐
경선 룰을 바꾸자라고 하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만 결국 송영길 당대표 체제에서는 원칙론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 그 점도 우리가 이 국민의힘에서도 막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미뤄 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고요. 그리고 그럼 과연 원외 인사가 꼭 불리한 것인가? 물론 다소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당대표가 당대표에 선출되는 과정을 놓고만 본다면 결국은 당심이라는 것이 민심을 따라가는 결과로, 민심에 수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사실 밖에서 있는 분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룰 전쟁 때문에 이게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밖에 있는 분들이 좀 더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또 내부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본인들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직도 있어야 되고 당내 세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약간의 좀 시간의 딜레이를 좀 가지고 있는 것, 지연을 좀 가지고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즐겨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정치는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통설이 있습니다. 네. 자꾸 유불리를 따지고 뭔가를 더 조금이라도 더 내가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면 결국 그런 분이 승리했던 선거보다는 다 내려놓고 상대를 포용하는 방향에서 결단을 내렸던 분들이 승리를 해왔다. 뭐 대표적인 예가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제 어떤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 약간의 뭐 도전자 입장이라고 또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대체적으로 본다면 일반 여론이 더 감안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고민에 반대하는 것도 또한, 뭐 반대와 찬반이 있는 것 또한 당에 적지 않은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